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2단원 전자기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전기회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회로 소자의 연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ohm의 법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체로 된 1차원 도선 내부에 전기장이 한 방향으로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이 Q인 운반자가 전기장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되겠죠. 물론 도선 내부의 전하 운반자는 자유전자기 때문에 Q는 음수의 기본 전하량입니다. 근데 전하 운반자가 받는 힘이 전기력뿐이라면 도선 내부의 전자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겁니다. 즉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전류가 무한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선을 이루는 원자들이 전하 운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저항력이 작용하는 방식은 역학 시간에 다뤘던 기체 분자의 운동처럼 평균 충돌 시간 타우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분자의 m은 전하 운반자의 질량이고요. 그러면 전하 운반자는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될 거고 양변의 전하 밀도를 곱하면 정상 상태의 전류 밀도가 걸어준 전기장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걸 비례상수 시그마를 써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걸어준 전기장에 비해서 시그마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컨덕티비티 전도도라 부릅니다. 이 식이 바로 ohm의 법칙의 원형인데요. 레벨 2에서 공부했듯이 전기회로에서는 전도도보다는 전도도의 역수, 레시스티비티, 비저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도선이 놓인 축을 X축으로 놓고 임의의 위치에서의 단면적을 라지 A로 두겠습니다. 단면적은 도선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둘게요. 그러면 선전류는 전류 밀도의 단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정상 상태라면 모든 위치에서 선전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도도와 전기장이 위치 X에 의존하는 변수가 됩니다. 이건 유체에서 공부했던 연속 방정식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단면적이 넓다면 전하 운반자의 속도가 줄어야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마다 비저항이 달라지거나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x1에서 x2 구간 사이에 걸려있는 전위차 V는 전기장을 적분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단면적분의 비저항을 해당 구간에서 적분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ohm의 법칙을 표현할 때 이 부분을 저항, resistance, 라지 R로 표현해 왔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의 길이가 L이고 모든 위치에서 단면적도 A로 일정하고 비저항도 일정한 하나의 물질로 만든 레시스터의 저항은 비저항의 면적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결과는 레벨 1 때부터 사용해 왔었죠. 그리고 저항 내부에 걸리는 전기장도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위차 V를 L로 나눈 값으로 일정하고 모든 위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류 밀도도 균일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ohm의 법칙은 교류 전류에서도 적용 가능한데요. 전하량이 Q고 질량이 M인 전하 운반자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장에 대해 정리해보면 걸어준 전기장을 전하 운반자의 속도에 관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게 된다면 속도해 역시 진동하는 꼴로 나타날 건데요. 두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ohm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도도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야 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 오메가는 오메가가 0이 아닐 때의 전도도를 표현한 거고요. 이 값은 직류 전류일 때의 전도도 시그마에 비해서 분모의 I 오메가 타우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전기장이 진동하는 도선 내에서 전하 운반자의 속도 혹은 전류 밀도가 약간 뒤처지는 위상을 가지면서 진폭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물론 아무리 뒤쳐져도 90도 이상 뒤쳐지진 않고요. 아무튼 전류의 크기만 따질 때는 교류 전류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도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정상 교류가 흐른 상태에서도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벨 2에서 공부했던 키르이오프 법칙도 다시 살펴볼게요. 먼저 복잡한 회로도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접합점에 연결된 세 도선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I1, I2, I3로 두면 정상 상태에서 공간의 전하 밀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회로의 모든 지점에서 전류 밀도의 발산이 없어야겠죠. 이걸 적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접합점을 감싸는 면적을 잡으면 접합점에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가지가 3개지만 개수에 상관없이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면적 벡터랑 반대 방향으로 잡히는 전류는 음의 부호로 합해야 하고요. 즉 정상 상태에서는 어디에서도 전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접합점에서의 전류는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합니다. 이걸 접합점의 정리 혹은 키로요프 전류 법칙이라 불렀죠. 또 이 도선에 전류가 어떤 방식으로 흐르든지 정상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모든 곳에서의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간에서 전기장의 회전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것도 적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닫힌 회로를 잡으면 닫힌 회로를 따라서 전위의 증가량을 합하면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페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공간의 전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고리에서도 자속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걸 고리 법칙 혹은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면 키르요프 법칙은 문제없이 잘 성립할 겁니다. 그런데 전류가 변하게 된다면 회로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고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장의 변화가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결국에 전자기파가 생기면서 회로에 저항이 없어도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포인팅 벡터까지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회로 자체의 기하학적 모형에 의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변하게 되면 키르요프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건 자명하죠. 그래서 전류가 변하더라도 키르요프 법칙을 성립시키고 싶다면 전체 회로의 사이즈가 발생하게 될 전자기파의 파장에 비해서 충분히 작아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전류 소스를 느끼지 못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변화하더라도 크기가 점에 가까운 회로기 때문에 장의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형성되는 포인팅 벡터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전류가 변하더라도 큰 파장의 전자기파 혹은 진동수가 작은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전류가 천천히 변해야겠죠. 물론 이에 대한 정량적인 계산 레벨 4에서 할 겁니다. 추가로 천천히 변하는 전류가 가정되면 교류 회로에서의 전도도를 직류 전도도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3에서도 역시 레지스터에서 나타나는 교류에서의 위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겁니다. 이제 키르유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 소자들을 합성해 볼게요. 먼저 저항체, 레지스터의 합성부터 복습할게요. 레지스터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여기에 전하 V를 걸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겠습니다. 알파 번째 레지스터의 저항을 R알파, 이 레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을 V알파, 이 레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I알파라고 하면 옴의 법칙을 따라서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루프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레지스터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전체 전압 V가 되고 정션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레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같습니다. 이걸 이 식에 적용해서 양변을 알파에 대해 서메이션 하면 직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은 각 레지스터의 저항을 합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레지스터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도 회로 전체에 걸린 전압 V에 대해서 알파 번째 레지스터의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루프 시오렘에 의해서 레지스터 하나하나에 걸린 전압이 전체 전압 V와 같고 정션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레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합하면 전체 전류 I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 식에 적용해서 저항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알파에 대한 서메이션을 취하면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 각 레지스터의 저항의 조화합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가장 기초적인 회로 분석이죠. 이번에는 인덕터의 합성입니다.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여기에 전압 V를 걸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겠습니다. 베타 번째 인덕터에 의한 알파 번째 인덕터의 인덕턴스를 M 알파 베타,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V 알파, 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I 알파라고 하면 V 알파는 인덕터에 생기는 자속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에서와 같이 루프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전체 전압 V가 되고 정션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같습니다. 이걸 이 식에 적용해서 양변을 알파에 대해 서메이션 하면 직렬 연결에서 합성 인덕턴스는 인덕턴스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덕턴스 매트릭스의 모든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는 회로에서도 인덕터의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인덕터가 공간적으로 겹치지 않는 이상 뮤추얼 인덕턴스는 모두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저항의 합성처럼 덧셈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죠.
인덕터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도 회로 전체에 걸린 전압 V에 대해서 알파 번째 인덕터의 전압, 전류 그리고 인덕턴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루프 시오렘에 의해서 인덕터 하나하나에 걸린 전압이 전체 전압 V와 같고 정션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합하면 전체 전류 I가 되죠. 그리고 이걸 이 식에 적용할 건데요. 한 변의 전류만 남겨야 되니까 식을 행렬 형식으로 바꿔서 인덕턴스의 역행렬을 만들게요. 그리고 양변에 있는 벡터의 모든 성분을 합하면 병렬 연결의 합성 인덕턴스가 인덕턴스 매트릭스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을 합한 값의 역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해서 뮤추얼 인덕턴스를 무시하면 저항의 합성처럼 조화합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죠. 이번에는 캐패시터의 합성입니다.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해 놓고 여기에 전압 V를 걸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겠습니다. 베타 번째 캐패시터에 의한 알파 번째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C 알파 베타,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V 알파,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I 알파라고 하면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알파 번째 캐패시터에 충전되는 전하량 Q 알파의 시간 미분이 전류 I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Q알파는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의 대각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고 비대각 성분은 서로의 도체판에 상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물론 이걸 전위계수를 이용해서 이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를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루프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전체 전압 V가 되고 정션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와 같습니다. 물론 캐패시터의 초기 상태가 같다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도 같아야 하죠. 이걸 이 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캐패시턴스 매트릭스를 좌변으로 넘겨서 합해야 하기 때문에 합성 전기 용량은 캐패시턴스 매트릭스의 역행렬의 합의 역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해서 캐패시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면 합성 전기 용량은 조화합으로 쓸 수 있게 되죠. 캐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도 회로 전체에 걸린 전압 V에 대해서 알파 번째 캐패시터의 전압, 전류 그리고 캐패시턴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루프 시오렘에 의해서 캐패시터 하나하나에 걸린 전압이 전체 전압 V와 같고 정션 시오렘에 따라서 모든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합하면 전체 전류 I가 되죠. 특히 캐패시터에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 식에 적용할 건데요. 단순히 양변을 합하기만 하면 캐패시턴스 매트릭스의 모든 성분의 합이 합성 전기 용량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해서 뮤추얼 캐패시턴스를 무시하면 덧셈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죠. 정전기적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옴의 법칙에서 출발할 건데요. 양변의 다이버전스를 취하고 좌변은 연속 방정식, 우변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자유전화 밀도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도체 내부에서 자유전하가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감쇄되는 비율 라지 t를 릴렉세이션 타임, 완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전하는 전기 전도에 의해서 항상 0으로 수렴한다는 결과를 말해주는데요. 이건 우리가 정전기 단원에서 정상 상태의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된다는 가정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도선의 주 재료인 구리로 예를 들면 구리 내부에 전하가 존재할 때 내부 전하가 줄어드는 비율은 10의 마이너스 19승초라는 건데요. 이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이 시간보다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 순간 정전기적 평형 상태를 가정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닌 거죠. 대신에 이 시간은 전기 전도에 의한 릴렉세이션 타임만 계산한 거라서 실제로 전하가 도체 표면으로 퍼져나가는 동안에 자기장에 의한 효과나 도체의 형태 인자가 고려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길어집니다. 거기다가 전도도 시그마도 사실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느낌만 받아보려고 계산한 겁니다. 좀 더 실용적인 릴렉세이션 타임은 양자 효과까지 고려해서 레벨 4에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터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계산해 볼게요. 레지스터의 모양은 단면적이 반지름 R인 1이고 길이가 L인 원통으로 두겠습니다. 여기에 레지스터 양단의 전이차를 V로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레지스터의 내부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전기장의 방향을 G축으로 두면 크기가 L분의 V가 되겠죠. 그리고 옴의 법칙에 따라서 레지스터 내부에 전류 밀도가 생기게 됩니다. 축을 따라서 흐르는 선전류 I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레지스터 내부에 G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도 phi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레지스터 내부의 포인팅 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포인팅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음수로 일정하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모든 위치에서 에너지가 모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 에너지는 레지스터로 모여서 보통 열 에너지가 되죠. 레지스터로 모이는 총 에너지 변화율은 이걸 모든 부피에 대해 합해서 VI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레벨 1 때부터 계속 확인했던 결과죠. 레지스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까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파워 서플라이 내부에 걸린 전기장은 레지스터에서 마찬가지로 G 방향을 향하고 있겠지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나머지 스펙이 레지스터와 같다고 두면 포인팅 벡터의 방향과 에너지 변화율은 레지스터와 반대가 됩니다. 즉 파워 서플라이는 에너지를 외부로 뺏기고 있는 거죠. 이제 에너지 흐름을 볼 건데요. 회로 바깥쪽 영역에 형성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산하는 건 힘든데요. 정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왼쪽 도체의 전위가 V만큼 높기 때문에 전기장은 대체로 G축을 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을 거고, 자기장은 위아래 전류가 반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될 겁니다. 따라서 공간에 형성되는 포인팅 벡터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공간을 가로질러서 레지스터에게 흐르는 모습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둘 다 대칭적인 원통으로 생겼다면 이렇게 생긴 포인팅 벡터 흐름으로 전자기 에너지 VI를 공간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는 사실 도선이 있는 곳만 전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장을 함께 다뤄야 하는 거죠. 레지스터나 캐패시터의 합성은 레벨 1, 2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덕터의 합성을 연습하겠습니다. 각 인덕터의 셀프 인덕턴스는 L1, L2, L3고 인덕터의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면 뮤추얼 인덕턴스가 무시되기 때문에 인덕턴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비대각 성분이 없으니까 역행열은 간단히 대각 성분의 역수가 되고요. 이 성분들의 합이 바로 합성 유도계수의 역수가 되겠죠. 이 결과는 저항의 병렬 연결 혹은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같은 꼴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 위에 있는 두 인덕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결합시키면 발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결합 계수 K로 뮤추얼 인덕턴스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둘게요. 그러면 인덕턴스 매트릭스는 1번과 2번 인덕터의 비대각 성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을 합하고 역수를 취하면 합성 유도 계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인덕터가 결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K가 0이니까 앞에서 얻었던 결과로 귀결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도도로 표현한 식과 비저항으로 표현한 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선 내의 저항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전류의 비율인 저항, 레지스턴스를 비저항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었죠. 그리고 키르요프 법칙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규칙인 정션 시어렘과 룹 시어렘은 모두 전류가 일정한 정적인 장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류가 변화해야 한다면 회로의 사이즈보다 큰 파장을 방출하는 천천히 변화하는 전류에 대해서는 정적인 회로로 취급할 수 있어서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할 수 있었죠. 레벨 2에서 이미 다뤘던 법칙들이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로 소자인 레지스터, 인덕터, 캐패시터의 합성도 분석했는데요. 레벨 2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덕터를 직렬 연결한 경우와 병렬 연결한 경우의 합성 인덕턴스를 공부했습니다. 인덕턴스를 행렬로 다루는 것이 좋았고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 경우는 행렬의 비대각 성분이 전부 0이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직렬, 병렬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었었습니다. 물론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 캐패시터와는 직렬, 병렬과 반대 방식으로 계산되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